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실장님을 스튜디오로 이렇게 모신 거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좀 이제 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본다면 이 공정경제 3법의 위반자라고 할 거예요. 원조격이시도 한데 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총평을 하면 일각에서는 이거 후퇴 아니냐. 애당초 그러니까 취지에 비해서 이런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공정경제 3법은 이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세 개의 법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경제에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법입니다. 경제법. 이 세 개의 법안을 준비할 때 이제 정부 부처와 논의를 할 때 세웠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조항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경제 개혁은 깜짝쇼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고 두 예.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의 법에 하나의 조문에 개혁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그것이 개혁의 실패를 이끄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법,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이 세 개의 법의 상호 보완성, 체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에 예.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세 번째는 이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이 개혁의 이제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더 깊은 공정, 더 높은 혁신 그리고 더 넓은 안전망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이 세 개의 가장 중요한 경제법들이 이렇게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특정 조항에 매달려서 질문을 예, 드릴 수밖에 없은 점을 아마 예. 그 우리 실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만 뽑아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면 자 먼저 이제 3% 룰이라고 하는 게 감사위원을 이제 그러니까 분리 선출할 때 그 주주의 어떤 의결 권한을 합산 3%까지만 인정을 한다가 애당초 이제 원안이었는데 예. 이게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3%로 이게 지금 후퇴가 되어버렸다. 예. 이러면 기업이 자회사 만들고 손자회사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면은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들을 준비할 때 그 세 개의 법이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해당 상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러니까 상법 즉 이제 회사의 구조를 이제 그 틀을 만드는 이 상법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법으로 회사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상법의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누가 그러면 작동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네. 뭐 김종배 씨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를 위해서 20년 동안 일해온 사람이 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예. 아마 법학 그 로스쿨의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의 한 3분의 1쯤은 제가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만들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상법의 조항들을 생각을 할 때 시민단체 또는 개인 주주가 그 조항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기업 지배 구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단체나 개인 주주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인 그 스튜어드십 코드 이른바 수탈자 책임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일반 어떤 국민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재산권 권리를 잘 보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원칙들을 만든 것인데요. 뭐 연금공단이 할 때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상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그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럼 경영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네. 상법 회사법 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감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애초에 대주주의 의사가 다 반영된 이사를 먼저 뽑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들은 따로 뽑는다라는 분리선출, 이게 97년부터 사실은 주총 실무적으로는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분리선출은 그동안 해왔다. 예, 그리고 그것이 2008년에 MB 정부 시절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의해서 후퇴했던 것입니다. 예. 이번에 그것을 애초에 취지에 맞게 다시 복원함으로써 이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바로 그런 어떤 것을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예. 그런 어떤 견제의 힘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산이냐 개별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사회 또는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의 성패를 자원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문제는 이제 대주주보다는 오히려 외부 주주에 그러니까 초점을 놓고 보면 사실 개별 3%로 하더라도 외부 주주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데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도 있겠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해치펀드들도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 회사의 구조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내외부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예. 그다음에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반이 마련된 예. 그 전제 위에서라면 예.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분리 선출을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액 주주하고도 연관되는 문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것도 좀 그럼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 회사의 소액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다중 대표 소송제라고 하던데 네. 이거를 그 원안에서 보면은 지분의 0.01%만 있어도 소송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이걸 바꾸면서 0.5%로 50배로 강화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재벌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감 몰아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다중대표 소송.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상장 자회사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비상장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서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고요. 예. 2006년이고요. 예. 14년 만에 이번에 입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소송의 의미라는 것이 공익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배상금은 회사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고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표 소송 단일 대표 소송뿐만 아니라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 대표 소송 특히 다중 대표 소송은 그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 제도인 겁니다. 이것도 기관 투자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0.01로 좀 해주면 소액 주주들이 연합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대표 소송의 판례 중에 3분의 1은 제가 만들었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쯤은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예. 나머지 3분의 1쯤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네. 저는 0.01%라고 하면 소액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그러니까 대표 소송 제도의 유인 구조, 그 손해배상금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쉽지만 0.01이나 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0.01이 훨씬 더 한번 제가 소액 주주 운동을 2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 이외의 소액 주주들은 별로 주주 대표 소송을 안 했어요. 다중 대표 소송은 더더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기관 투자자들을 강조를 하니까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언제라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게 돼서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어떤 이런 어떤 성향을 그대로 받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라고는 지금 실장님의 강조점은 현실적으로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년에 했던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뭐냐면 예.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연기금에서 네. 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그 기구 위원회를 독립시킨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언젠가 예. 만약에 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면 네.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겁니다.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예, 그거야말로 아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요? 바로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 관행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 아니십니까? 예. 거기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그 위원장 하실 때 이제 폐지를 하셨던 주인공 아니십니까? 뭐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지금 다시 이제 그 원이 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이제 많은 설명, 사실은 제가 2018년도에 이 법안을 할 때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다라고 했는데요. 2017년 7월 달에 낸 국정과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을 전부를 다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성담합에 한해서 뭐 이런 얘기 요번에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사실은 이 전속고발권 폐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 공정거래법의 집행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 10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의 회복에 너무 많은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집행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 내걸었던 캐치크레이즈가 경쟁법의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집행에 참여하는 주체가 검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 것이고요. 예. 130개의 조문 중에서 50개 이상의 조문을 새로 썼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어떤 경쟁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고요. 예. 그것의 하나가 뭐냐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인의 금지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갑질을 당하게 되면 네. 그거를 공정에 신고하는 데가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 법원에다가 저 갑질 행위를 중지시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런 게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예. 아마 가불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유력한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행하는 권한 쪽에서 이제 검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 중에서 사실은 이 전속고발권 폐지 얘기가 중점이 된 것은 사실은 가불 관계였습니다. 그쪽에서 워낙 많은 민원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섬 담합 쪽으로 사실은 방향이 바뀐 거고요. 담합에 대한 조사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리니언스라고 자진 신고자의 정보입니다. 예. 그게 없으면 담합은 적발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리니언스 정보를 그럼 검찰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하나 또 사정 변경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여당이 고민한 부분이 이건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이 가지는 권한은 경찰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뭐 그 얘기 여당 안에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경성 담합에 대해서 전속 고발을 푼다고 할 때 검찰의 어떤 이 법 집행의 투명성 예. 또는 그것이 경찰과 공유되었을 때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아마 우려를 여당에서 했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좀 확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 언론 뭐 한겨레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청와대는 원하는 대로 가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청와대는 당연히 아마 실장님이 맨 앞자리에 그런데 있을 저도 것 뭐 같은데.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언론에 나는 것 중에서 팩트에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팩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네. 뭐 당에서도 또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네. 게 아니라 예. 협의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말
세 개의 법에 특히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150개 조문 전체의 개정을 놓고 봤을 때 네. 협의의 결과이지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뉘앙스로 전달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실장님께서 이제 쭉 그 말씀을 해주셨던 이 기조에는 뭐냐면 바뀐 게 너무 많은데. 예. 근데 지금 특정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거 문제의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맞습니까? 지금 제가 예, 파악한 그렇습니다.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그동안 시도도 하기 어려웠던 공정과 혁신과 안전망의 네. 이 노력들이 얼마만큼 가속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특히 언론에서. 전반 후퇴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박한 평가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 정말 이 법의 어떤 개정이 가져올 크나큰 어떤 진전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네. 몇 개, 세 개의 조문을 가지고 이 전체 개혁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요. 아무리 시청률과 청취율에 목숨을 거는 언론이라고 하지만 왜요? 근데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저건 상관없어요. 왜 아니 그러세요? 뭐 김종배 씨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아니 정말로 그 언론에서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선정 팩트 보도가 파악을 하시고 후퇴라고 하는 지적 자체가 선정적인 보도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이 세 개의 법이 우리 사회 전체의 제도적 인프라를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예. 수백 개의 조문이 들어간 이 법 개정에서 네. 세 개의 조문을 꺼내 가지고 개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공정한 언론 보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는 공정경제 3법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강조점을 뒀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언론도 꼭 선정성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이 계속 강조했던 강조점이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고 네. 공정위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네. 이 세 개의 법안의 내용들을 다 설명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재계가 우려와 불만을 드러낸 게 바로 몇 가지 조항들입니다. 그 점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게 체크 포인트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그거에 건-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이 일방 독주를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예,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상호 작용할 때의 선순환적 효과를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이건 물론 지금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워낙 현안이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의당 의원들은 좀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국회 갔을 때 거기 농성하시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정의당 의원님들을 매번 뵀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사회에서 김용균 씨 사건이나 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중대재해법의 제정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즉 아까 공정경제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법의 한 조문만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듯이 중대재해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법의 개정과 함께 예. 즉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요.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그렇죠.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네. 집행하는데 네, 이 네,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더 나가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위원회가 이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재갑 노동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산업안전법과 관련해서 양형기준에 대해서 지금 양형기준에 요청을 넣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 거기서 어떻게 그 양형기준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조정이 되는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연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세상 일이 그렇게 꼭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양형기준위원회의 어떤 그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근데 여당은 지금, 지금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입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그렇죠. 뭐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는 있겠는데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대충 이제 감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자, 지금 또 하나가 그 새해 예산안이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3조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이제 심해지고 있고 3단계로 가나 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3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김종배 씨, 네. 그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죠? 558조인가로 예.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3조만 갖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다 빼서 할 수 있습니까? 가용 범위가 어느 그러니까 정도 되는 겁니까? 목적 예비비가 7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반 예비비가 1.6조, 그러니까 예비비만 8.6조인데 네. 물론 그것을 다 이 용도에 쓰는 건 아닐 겁니다. 더 나가서 그 558조의 전체 예산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감안하면서 이미 정부에서는 사실은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요. 아, 벌써 예, 이미 예, 들어갔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피해의 어떤 범위나 그러니까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를 않았는데 이미 그렇죠. 정부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지난번에 4차 추경 같으면 국회 통과한 지 이틀 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뭐 지급의 속도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따라붙는 게 저희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건데요. 선별은 효과가 별로 없다. 자영업자는 이런 분들이 먼저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상하네요. 왜요?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 1차는 이제 보편 지급이 됐고 예. 2차는 선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체감하는 이제 것을 가지고 그런 반응이 오는 걸 어떻게 각 받아들이세요?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이제 국책연구원 등에서 지난번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4조를 쓴 네. 것에 대한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뭐 중간 결과는 나왔는데요. 뭐 대충 요약하면 14조를 이제 국민께 드렸는데 네. 이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입니다. 4, 5조. 예. 그럼 2차 같은 경우는 효과 분석은 지금 뭐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 1차 때는 뭐냐면 2달 동안 카드에 담긴 금액을 특정 용도에만 쓰세요라고 하니까 그게 아마 이제 그래도 14조 중에 4조 정도의 네.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는데요. 예. 요거 자체도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지출 방식이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예. 14조를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잠깐만요. 2차 때는 예.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현금을 받으신 분들이 소비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전기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전체적인 어떤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아무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3단계로 가는 상황이 그 연출이 된다더라도 보편 지급은 안과 현재로서는 검토를 그러니까 안 하고 정부는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방안은 언제쯤 발표가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그 이 방역의 성공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그게 전체의 우선이죠. 어떤 피해 규모 같은 것들을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그렇죠. 물론 그 방법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1월 말 지급은 뭐 큰 문제는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예. 자,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